오늘 밤을 새서 이 공부를 해서 내일 100점 맞으면 1억 원을 줄게 했을 때 그걸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지금 이 뼈를 깎는 이 고통과 내일의 1억이라는 보상 사이에 너무나 밀접하고 뻔하고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법시험도 그렇고 인생에 더 중요한 것들일수록 사실은 그 인과관계가 훨씬 모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 간격이 더 길다 뿐이지 결국은 그만큼 하루하루의 노력과 공부 분량을 차곡차곡 쌓아야지 그 목표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왕도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뚜렷한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하루하루의 나에게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또는 뭐 인생에서 정말 내가 목표하고 싶은 바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인과관계가 아무리 흐려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상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디아카이브 1등을 그만두기로 했다. 진행 하와이 대저택. 출연 박지원. 1등을 그만두기로 했다. 저자 전 김앤장 변호사. 꼭대기의 공허함. 1등을 그만둔 이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사회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꼭대기에 오른 뒤에 찾아온 것은 또 다른 고민과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자리에 올라섰을 때 무엇이 보일까요? 1등을 그만두기로 했다의 작가이시자 변호사이신 박지원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통번역대학원에서 졸업하고 지금 통역사로 활동 중인 그리고 최근에 또 책을 출간한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쪽 공부 쪽으로는 정말 엄청난 스펙이세요.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시절에 무려 2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최연소 사시 합격자가 된 다음 무려 김앤장의 변호사로 들어갔죠. 합격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사실 되게 낯간지러운 게 무려 14년 전 일이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그때 기억을 되새겨 보면 일단은 법대가 없어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로스쿨로 돌리면서 사법시험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좀 급하게 마음이 급했죠. 시험이 이제 곧 없어지니까 급하게 준비를 했고 그만큼 더 간절했고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합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고요.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그렇게까지 일찍 붙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은 못하겠다. 1년 더는 하다가 내가 죽겠다. 그 정도로 간절하고 괴로운 마음이 컸기 때문에 더 이를 악물고 남들보다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붙어야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당연히 일단 믿기가 어려웠고 그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을 봤을 때 동명이인이 아닌가 정말 근데 그 이제 의심을 다 넘어서고 나서 정말 저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는데 뭔가 좋은 일로 그렇게까지 울어본 거는 단연코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 눈물의 의미를 좀 분석해보면 당연히 기쁨이 크겠지만 안도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다시 안 해도 되는구나. 나 끝났구나.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끝났구나. 그러니까 안도감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업계 1위 김앤장에 들어가서 변호사 일을 시작하셨는데 내가 변호사로서 이 빅펌에서 평생 일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드셨을 거잖아요. 우선은 처음에는 그 버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지금은 이렇게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하면 마치 뭐 그 시절이 너무 내내 괴로웠던 것처럼 회고가 되곤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설렜겠어요. 업계 1위에 그때 뭐 24살, 5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또 저의 선택이기도 했고 멋있는 로펌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에도 부풀어 있었고 주변에서 아무리 빡세고 일이 많다고 해도 들리지 않았고 그 연봉이 달콤했고 당연히 좋은 점들도 많았는데 어떤 일이든 힘들 때 그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일은 주로 이제 너무나 로펌에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근데 특히 변호사들이 글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글도 너무 어려운 사건에서 방대한 사실관계를 제가 가장 빠삭하게 파악을 해야지 잘 변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록을 항상 읽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의견서든 서면이든 많은 글을 써야 되는데 특히 어려운 사건에서 수많은 기록을 읽고 이제 글을 쓰려고 딱 앉았을 때 그 백지의 압박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특히
평일에는 뭐 회의도 있고 전화도 많이 오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몇십 장씩 되는 글을 써내려면 거의 밤늦게 아니면 주말 이럴 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주말에 뭐 일요일 오후에 나와가지고 그 백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글은 잘 떠오르지 않으면 그때 느끼는 스트레스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릴 때부터 소위 엄마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만 가면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괴롭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뭔가 억울함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소위 회의감이라는 게 형성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외적 동기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도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을 굴러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이틀이라면 왜 못하겠어요. 진짜 이번 달만 빡세게 하면 내가 이 돈 줄게 라고 하면 한 달, 두 달 버티겠지만 결국은 그런 식의 나와 맞지 않아 보이는 요소가 많은 업무를 내가 여기서 그냥 별 변화 없이 있는다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계속해야 될 텐데 과연 그걸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잘 정말 다녔던 시절도 많았지만 힘들 때마다 근본적으로 저를 좀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네. 통역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통역사가 되기까지, 사실 이것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와 진짜 시험 금수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통대도 진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에 통대가 몇 개 없죠. 맞습니다. 서울에 한 4개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 통대가 몇 개 없어서 영어 진짜 잘하는 분들도 이상하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제가 해외판 줄 알았어요. 근데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에 가서 1년 살았다 그러니까 약간 코웃음을 느꼈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뭐 5, 6년 산 네.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 한국말보다 영어가 조금 더 편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통역사가 되셨어요. 통역사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졸업한 지 2월 말에 졸업했으니까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아직 새내기입니다. 딱 새내기 통역사가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를 통과하면서 느꼈던 감정 혹은 깨달았던 것들을 한번 쭉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진로 고민 또는 진로 탐색이란 걸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에 대한 결핍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희 애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커리큘럼만 보더라도 각각의 아이의 기질도 살피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적성이 맞고 진로가 맞는지를 좀 많이 확장해 주려고 하고 탐구해 보려는 그런 경향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서울대 문과에서는 뭐 판검사, 이과에서는 의사, 거의 뭐 이 정도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너는 어떤 걸 좋아해? 그거는 어떤 직업이 맞을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정말 중고등학교 때 했어야 되는 진로 고민을 저는 전혀 못 해봤던 게 되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었나 봐요. 정말 사소하게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국어를 잘했었어요. 그런 채로 그냥 가장 문과에서 높은 학과가 서울대 경영대니까 글로 갔고, 또 문과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판검사 변호사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푸시랄까 그런 것 때문에 떠밀려서 저도 그쪽으로 가게 됐고, 또 그때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느낀 되게 큰 모순이,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일단 공부를 잘해두면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거였어요.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나중에 가서 내가 하기 싫으면 뭐 판사 하기 싫으면 뭐 정말 베이커리를 차려도 되고 공부를 잘하면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공부를 못하면 나중에 뭐 판사나 의사 같은 거 못할 테니까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해놓고 보는 게 좋다라는 말에 저도 너무 잘 설득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법시험에 그렇게 공부해서 겨우겨우 합격을 해서 연수원 졸업해서 김현장에 왔는데 제가 베이커리를 차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고 사실상 오히려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제가 여태까지 해온 길이 그쪽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한 5, 6년 차 때쯤 처음으로 어떤 사건에서 통역사님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저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랑 딱 일을 하는데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재밌어 보이고, 통역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물론 AI는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세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저희가 대리하는 외국계 기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사관님들이 기본적으로 질문을 되게 길게 하세요. 왜냐하면 다 팩트를
정치하게 써오기 때문에 그대로 쭉 읽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듣고 뭐 몇 글자 이제 노트를 하더니 그냥 바로 다른 언어로 영어로 이제 쫙 나오고, 영어로 외국인이 하는 말도 한국어로 그냥 실시간으로 이제 쫙쫙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마 그때 저뿐만이 아니라 그 거기에 있었던 다른 변호사님들, 뭐 회계사님들 이런 분들도 다 신기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신기함에 넘어서 너무 일단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직업이 그렇게 재밌어 보이는 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일은 하기가 싫잖아요. 취미나 재밌어 보이고 뭐 돈 버는 거나 이제 재밌어 보이지, 어떤 직업인으로서 저렇게 재밌어 보인다는 것도 신기했고, 또 정말 알 수 없는 감정이 하나 더 들었던 게, 나도 어릴 때부터 되게 언어를 좋아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그런 언어를 치환한다든가 어떤 언어의 뉘앙스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내가 어릴 때 진작 저 진로를 알았더라면, 저쪽으로 갔었더라면 나도 꽤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정말 근자감, 그야말로 근자감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때 그렇게 충격을 받고도 되게 슬펐던 거는, 그렇다고 한들 내가 통역사를 보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한들 나는 변호사고 6년차 변호사고 이때까지 해온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나 이거 그만두고 통역사 해볼래 라고 할 마음이 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정말 우연인지 어떤 뭐 추가적인 계기들이 있어서 변호사들 사바티컬처럼 1년 연수 가잖아요. 그런 게 저의 둘째 출산과 맞물리면서 조금 시간이 있었고, 그때 마침 어떻게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통번역대학원 입시가 매해 연말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는 처음으로 나 이거 누가 시키지 않은 공부인데도 내가 이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법시험 때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느낌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사법시험은 모두가 시키고 나는 끌려가는 공부였다면, 아무도 시키지 않고 심지어 둘째 출산 정말 직후였거든요. 제가 조리원에서 그 강의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유하면서 진짜 출산하고 2주 뒤부터 거의 인강을 이제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들으면서 막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그만큼 저는 간절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진로 고민을, 또는 진로 모색이라든가 나의 적성에 대한 탐구를 30이 넘어서 이제서야 처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뭔가 되게 우연의 요소도 많고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라는 강한 내적인 동기가 생겨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까스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김앤장 변호사인데 뭘 해? 왜 해? 그렇죠. 바보 아니야? 정말 그런 것들이 사방에서 이제 푸시가 오고 지금의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색적으로 보이니까. 제가 그래서 어쨌든 회사 오래 다녔으니까 같이 일한 동료들도 많고 친구들도 회사 안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정말 한 80~90%는 응원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부럽다고 했어요. 저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물론 뭐 마음속 깊숙이는 제가 하는 행동이 이색적이고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꽤 진심 어린, 정말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찾았냐, 나는 아직도 그걸 모른다 라는 반응이 생각보다 많아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걸 찾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고 복이고 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네.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수영도 해보고 뭐 다 해봐야 이건 나랑 안 맞고 이거는 너무 재밌고 밤새 해도 재밌고 그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냥 탁구만 치신 거예요. 맞습니다. 공부라는 탁구.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너무나 이른 단계고, 제가 결국은 회사를 나올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좋은 방, 이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건물에 내 비서 있고 내 방 있고 이 연봉을 받고 이런 취급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는 이 모든 걸 버리고 내가 한낱 대학원생이 된다고? 이런 오만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해 3월에 입학을 못하고 무려 1년을 휴학을 하고 추가적으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매일매일 퇴근하면서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1년이었는데, 매일매일 고민을 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떤 쪽이 후회가 더 클까 하는 거였어요. 잘 되면 어느 쪽이든 좋겠죠. 그래서 일단 해보자라는 게 퇴사했을 때 마인드였고, 이런 여정에 있어서 정말 한치의 후회도 없지만 앞으로의 저의 길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AI에 대체되지 않고 업계가 살아남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그때 그분만 봤을 땐 너무 좋아 보였는데 막상 내가 이 일을 해봤더니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어느 직역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저도 저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불확실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모색을 하는 과정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제3의 제가 일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충만한 그런 뭔가가 생겨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학문 분야가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노인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죽음을 앞둔 노인분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해서 결과를 이렇게 모아보면 가장 큰 후회가 그때 그거를 하지 못한 것, 그 선택을 하지 못한 것, 시도해보지 못한 것.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보면 차라리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변호사로 돌아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혹자가 보기에는 그럴 거면 굳이 저 짓을 왜 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설령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의 지난 2년, 3년 동안의 선택은 정말 평생 절대 후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확신만큼은 드는 것 같아요. 동기라는 모래성, 무너질 때마다 다시 세우는 법, 공부의 성패를 가르는 건 재능도 노력도 아닌 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는 강철벽이 아니잖아요. 무너질 때마다 끊임없이 다시 세워야 하는 모래성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인과관계의 회로를 복구하냐입니다. 네, 작가님, 사법시험 준비할 때 일기장에 시간이 너무 안 간다, 모래시계에 꿀을 발라둔 것 같다 라고 쓰셨다고 해요. 반대로 홍대 입시 6개월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반대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가님한테도 동기가 무너지는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복구를 했는지, 그다음에 나만의 좀 팁이라던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구독자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책에서 인과관계 회로라고 쓴 거는 결국 공부에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오늘 밤을 새서 이 공부를 해서 내일 100점 맞으면 1억 원을 줄게 했을 때 그걸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지금 이 뼈를 깎는 이 고통과 내일의 1억이라는 보상 사이에 너무나 밀접하고 뻔하고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법시험도 그렇고 인생에 더 중요한 것들일수록 사실은 그 인과관계가 훨씬 모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 간격이 더 길다 뿐이지 결국은 그만큼 하루하루의 노력과 공부 분량을 차곡차곡 쌓아야지 그 목표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왕도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뚜렷한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하루하루의 나에게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또는 뭐 인생에서 정말 내가 목표하고 싶은 바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인과관계가 아무리 흐려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상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뭐 다행히도 성취욕이 조금 그래도 타고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매사에 되게 많아요. 그거는 그냥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때도 뭐 시험을 정말 너무너무 붙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했을 수 있고 서울대도 너무 가고 싶다. 고등학교 때도 그런 동기가 강했을 수 있고 지금도 하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식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살찌기 싫다는 동기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보통은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면 저는 굴러다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너무너무 그 반대의 욕구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결국은 그래서 뭐 저의 타고난 성취욕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무너진 동기를 다시 일으키는 꿀팁이라 하면 저도 사실은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은 뭔가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뭔가 성취를 해왔으니까 되게 멘탈이 강할 거다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적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이 보기보다 많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번번이 좌절했는지. 근데 거기서 댓글 중에 하나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걸 다 극복을 하셨네요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극복이라는 말이 되게 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극복은 흔히 되게 멋지고 좋고 승리자의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법시험 과정을 극복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너무 힘들었고 오히려 남들보다 저의 이런 욕심 많은 성격 그리고 약간 좀 예민하고 강박적인 성격 때문에 더 힘들었다면 더 힘들었지 결코 덜 힘들지 않았을 정도로 멘탈이 약했기 때문에 극복은커녕 그냥 정말 힘들었어요. 아파트에서 이제 밑을 자주 내려봤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뭔가 동기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거나 극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조금 제가
느꼈던 감정하고는 다른 것 같거든요. 그때 결국은 제가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안 죽고 버텼다. 결국은 그걸 버티면서 그 상황에서 꾸역꾸역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냥 계속해서 그 인과관계 회로를 상기하면서 스스로를 뭔가 다잡고 그냥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텼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컨셉일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저도 그때 너무 어렵고 너무 간절했고 너무 좀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되게 많이 결국은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활시위를 너무 당기면 끊어지잖아요. 그게 결코 바람직한 방법인지 저는 지금 와서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내적 동기라는 게 정말 강력하면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아도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어떤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말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힘들지만 괴롭지는 않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 통번역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는 괴롭지 않았어요. 힘들죠. 힘들지만 그 힘듦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게 되게 큰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예시를 들면 제가 폴댄스를 12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 운동을 12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막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누가 막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하다 보니까 폴댄스가 잘 맞고 저의 여러 가지 뭐 성향과 이제 제가 목표하는 바에 맞아서 저는 거기 가는 게 재밌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내적 동기지 뭐겠어요. 그런 내적 동기에 의해서 추동이 되면 그렇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억지로 동기를 끌어올리려고 의식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